왔구나, 내 새끼. 현관문이 열리고 딸의 얼굴이 보이자 나는 버선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저 딸아이의 등을 쓸어주기만 했습니다. 25해 만입니다. 시집간 뒤 처음으로 제 발로 이 어미를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얼굴이고 얼마나 안고 싶었던 내 딸인지. 그런데 반쪽이 된 얼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깡마른 어깨. 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딸을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딸이 내민 것은 시커먼 비닐봉지 하나. 시어머니가 챙겨주셨어요. 그 안에 든 감자 몇 알을 꺼내보던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갑던 날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 내 작은 반찬 가게 앞으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가는 것도 잊은 채 나는 하염없이 가게 앞 도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아이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한참을 끄끄대던 딸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집에 갈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25해 동안 단 한 번도 명절에조차 제사 준비가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 땅을 밟지 않던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온다니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위와 다툰 것은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그래도 25해 만에 딸이 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니 딸 수진이가 벌써 48입니다. 23살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내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 시간은 참으로 무정했습니다. 강산이 2번하고도 반이나 변하는 세월 동안 나는 늘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부잣집에 시집가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호강하며 살 거라는 주변의 부러움 섞인 말들이 나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사돈댁은 대단한 재력가였고 사위인 강서방은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집간 딸은 도둑이라더니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려워하는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저 오죽 바쁘면 그럴까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내 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 골목으로 익숙한 듯 낯선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나는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내 딸 수진이. 수진아. 목이 메어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딸은 나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본 딸의 얼굴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푸석했고 양볼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쁘기만 하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겁에 질려 있었고 한때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 같다던 목소리는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왔구나. 내 새끼. 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딸의 몸은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깡마른 어깨를 쓸어주는데 옷 너머로 뼈가 앙상하게 만져졌습니다. 세상에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애써 삼켰습니다. 25해 만에 만난 딸에게 처음 건네는 말이 타박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마치 처음 와본 곳인 양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긴 시집가고 처음이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어서 앉아. 배고프지? 엄마가 금방 밥 차려줄게. 나는 일부러 더 부산을 떨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가장 좋은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갈치조림, 잡채, 그리고 어제 딸이 온다는 소식에 밤새 끓여둔 소고기, 묵국까지. 밥상을 차리는 내내 등 뒤에 앉은 딸의 기척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차렸어. 딸은 마지못해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먹어? 입에 안 맞아? 내 물음에 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 한 술을 입에 넣고는 금세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곱던 아이가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강서방과는 같이 안 온 거니?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딸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누이고 푹 쉬게 해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딸이 주섬주섬 옆에 두었던 시커먼 비닐봉지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머니가 주셨어. 사돈께서? 나는 의아한 마음에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으셨구나. 사돈 어른도 참 정이 많으시지. 나는 고마운 마음에 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흙이 잔뜩 묻은 감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 감자 농사가 잘 되었나 하면서 감자 몇 알을 꺼내 바구니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멀쩡하고 굵은 감자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게 썩어 문드러진 감자 몇 개가 섞여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시커멓게 썩은 감자. 실수로 들어갔나? 나는 기분 나쁜 마음을 애써 지우며 썩은 감자를 치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썩은 감자 밑에 꾸깃꾸깃 접혀 있는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무심코 종이를 집어들어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종이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 여는 순간 내 어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나는 떨리는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딸의 앙상한 몸, 공포에 질린 눈빛, 그리고 이 섬뜩한 협박 쪽지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 지옥 같은 글씨는 대체 누가 쓴 것이며 내 딸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기에 저토록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일까? 나는 그저 봉지 안에 담긴 멀쩡한 감자와 썩어 문드러진 감자,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저주 같은 쪽지를 번갈아 둘 뿐이었습니다. 행복한 줄만 알았던 내 딸의 25해. 그 세월의 무게가 썩은 감자의 악취와 함께 내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나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말 좀 해봐.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내 손에 들린 쪽지는 지옥에서 온 편지처럼 섬뜩했고 내 딸 수진이는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딸아이는 내 물음에 대답 대신 덜덜 떠는 몸을 더욱더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텅 빈 눈동자에서는 공포 외에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말을 해보라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어? 강서방이 그런 거야? 아니면 시어머니가? 대체 우리 딸한테 무슨 짓들을 한 거냐고.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점점 커졌고 결국 울음 섞인 절규가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장난 인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무릎만 내려다보며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비틀어 줄 뿐. 그 침묵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저 모습. 저것은 공포에 질린 자가 보이는 가장 처절한 긍정이었습니다. 나는 쪽지를 구겨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돈댁에 쳐들어가 이 더러운 종이 쪽지를 얼굴에 던지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인간이냐고. 내 딸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내가 현관 쪽으로 향하려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엄마 제발. 처음으로 딸의 입에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모기만 한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온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절망과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처절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그냥 며칠만 있다 갈게. 응?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것뿐이야. 딸은 횡설수설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차마 더 이상 딸을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 아이를 몰아세우는 것은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등 떠미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딸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괜찮다, 괜찮다, 아이를 달래듯 등을 토닥여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딸의 옆에 나란히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숨소리가 들려야 할 자리에서는 억눌린 흐느낌과 악몽에 시달리는 신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잠든 얼굴 위로 23살 시집가던 날의 앳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내 딸 수진이는 참으로 눈부셨습니다. 가진 것 없는 어미 밑에서 자랐지만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만 자라준 착한 딸. 그런 딸이 좋은 집에 시집간다고 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사위인 강재혁은 누가 봐도 번듯한 사람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 깍듯한 말투까지.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운 나에게 장모님, 이제부터는 제가 아들 노릇하겠습니다. 수진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을 나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수진인데 지금 어디야? 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집이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재혁 씨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것 같아. 뭐? 사람을 쳐? 그게 무슨 소리야? 수화기 너머로 거친 바람 소리와 함께 재혁이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일단 끊어, 엄마. 내가 다시 전화할게. 딸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딸에게서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우 연결된 전화 너머로 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미안, 엄마. 술 취한 사람이 차에 뛰어들어서 잠깐 소동이 있었어. 별일 아니야. 강서방은 괜찮고? 내 물음에 딸은 그럼 괜찮지.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딸의 신음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나는 가만히 딸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25해 전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날 재혁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거나하게 취했고 수지는 그런 그를 대신해 운전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비켜, 내가 해. 이 정도 술 가지고 뭘 그래. 결국 재혁이 운전대를 잡았고 차는 비틀거리며 어두운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에 조수석에 앉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진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기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무언가를 들이받는 둔탁한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방금 뭐였어? 사람 아니었어? 수진의 떨리는 물음에 재혁은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잠시 후 사색이 된 얼굴로 돌아온 재혁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빨리 내려. 당장 내려서 나 좀 도와. 수진이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가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한 남자와 산산조각 난 자전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붉은 피가 흥건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빨리 병원에 신고해야. 수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혁의 손바닥이 세차게 날아와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미쳤어? 신고. 너랑 나랑 다 끝장나고 싶어. 재혁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쓰러진 남자를 질질 끌어 기렵 숲을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찌그러진 차 앞부분을 발로 몇 번 걷어차고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차에 태웠습니다. 오늘 일 단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내 엄마, 내 친정 싹 다 망하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수진은 공포에 질려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정했던 강재혁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의 자리에는 악마가 들어앉았습니다. 재혁은 그날의 비밀을 빌미로 수진을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과의 통화는 그의 감시 하에 이루어졌고 외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어김없이 그날 밤의 일이 언급되며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입만 다물면 돼. 그러면 너는 계속 이 집 사모님으로 사는 거고 내 엄마도 시장 바닥에서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 딴 생각을 품는다? 그때는 다 같이 죽는 거야. 알아들어? 그것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수지는 서서히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엄마가 위험해져. 내가 참으면 모든 게 평화로워. 죄책감과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거대한 저택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흐윽.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나는 끔찍한 과거의 회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켜고 나서야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식탁 위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나는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멀쩡한 감자들 사이에 섞여 있는 썩은 감자.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던 저주 같은 쪽지.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사돈, 아니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딸이 도망쳐 나에게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따위 것을 보낸 것입니다. 내 딸은 썩은 감자 같은 신세고 감히 입을 열면 내 어미까지 위험해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5해 동안 내 딸이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인간들이라면 정말로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내 안에서 들끓었습니다. 내 딸이다. 저 악마 같은 놈들 손에 25해를 고통받은 내 딸. 이 어미가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딸이 왜 말을 못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반드시 내 입으로 듣고야 말겠다고. 그리고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악마가 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는 쪽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가 어둠 속에서 나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내 딸을 올가맨 족쇄이자 내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증거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악몽에 시달린 딸은 동이 트고 나서야 겨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소리 죽여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낡은 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5해 만에 찾아온 딸을 볼 생각에 설레던 이 마당이 오늘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는 지옥에서 온 편지 같은 그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종이의 감촉이 내 딸이 겪었을 고통을 시시각각으로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딸의 입을 열게 하리라. 그리고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인간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막상 딸의 잠든 얼굴을 보고 나니 그 결심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가녀린 아이에게 어떻게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꺼내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미 된 도리로 차마 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지금 내 딸에게 필요한 것은 추궁이 아니라 따뜻한 밥과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엄마의 품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넋놓고 앉아 있는데 잠든 줄 알았던 딸이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안 잤어? 그냥 잠이 안 와서. 더 자지, 왜 벌써 일어났어? 나 씻고 싶어서.
나는 얼른 일어나 욕실로 딸을 안내했습니다. 낡고 비좁은 우리 집 욕실이 부잣집 사모님이 된 딸에게는 불편할까 싶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 따뜻하게 해놨어. 여기 수건 있고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엄마 불러. 나는 딸의 등을 떠밀어 욕실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딸이 씻는 동안 나는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제대로 먹지 못한 딸을 위해 갓 지은 쌀밥에 뜨끈한 묵국, 그리고 짭짤한 생선구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욕실 안에서 짧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고 욕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문 좀 열어봐. 응? 한참 만에야 문이 빼꼼히 열렸고 김이 서린 거울 너머로 딸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미끄러질 뻔해서.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는 이미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스치듯 보인 딸의 어깨와 등에 새겨진 검붉은 상처 자국들을, 오래된 것부터 최근에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수많은 흉터들이 징그러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너 등.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은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내 심장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채찍 자국 같기도 하고 무언가에 얻어맞은 것 같기도 한 그 끔찍한 흔적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미끄러질 뻔했다고? 저 흉터들은 대체 뭐란 말인가? 내 딸, 금지옥 옆 키운 내 딸 몸에 누가 저런 짓을 했단 말인가? 딸은 한참이 지나서야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긴 소매 옷으로 온몸을 꽁꽁 감싼 채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딸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좀 봐. 응? 나는 이불을 잡아당겼습니다. 딸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결국 실랑이 끝에 이불이 벗겨졌고 그 순간 나는 딸의 팔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둥그런 흉터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담뱃불로 지진 듯한 끔찍한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이건 뭐야?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딸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보지 마. 보지 말란 말이야. 이게 대체 뭐냐고 물었어. 이수진. 나는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고함 소리에 딸의 몸이 경풍을 일으킨 듯 움찔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본물 터지듯 울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운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찢겨나가는 듯한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딸의 등을 그저 끌어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지난 25해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딸은 꼬박 하루를 더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나는 잠든 딸의 곁을 지키며 밤새 그 아이의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시집갈 때 해준 낡은 트렁크 하나에 담겨온 딸의 세가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값비싼 옷가지 하나 없이 낡고 해진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옷을 개키던 내 손에 이상한 것이 걸렸습니다. 옷 안감, 교묘하게 꿰매놓은 실밥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비닐에 꽁꽁 싼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닐을 펼치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과 작은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들을 맞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였습니다. 상기 환자는 다발성 타박상 및 늑골 골절이 의심되며 우측 고막 파열 소견 알아볼 수 있는 단어들만 조합해봐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폭행의 증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의 날짜는 모두 몇 년 전의 것들이었고 환자의 이름은 교묘하게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사진들. 사진 속에는 시퍼렇게 멍이 든 팔과 다리, 피딱지가 앉은 입술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 딸 수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가 내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내 딸은 저 지옥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맞고 부서지고 찢어지면서도 언젠가 벗어날 나를 위해 이렇게 필사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이 어미에게조차 기댈 수 없었던 내 딸. 그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까짓 협박 쪽지 따위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가정불화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25해 동안이나 송두리째 짓밟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 나는 딸의 머리맡에 찢어진 진단서 조각과 사진들을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 속에 있던 협박 쪽지를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25해 동안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차가운 결심이 되어 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내 딸을 대신해 내가 싸워야 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내 딸이 겪은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그리고 이 싸움을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마루 밑에 넣어두었던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주었던 그 사람. 내 딸을 이 지옥에서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줄 그 사람의 이름이.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밝았지만 우리 모녀에게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딸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소스라치게 놀라 방문을 걸어 잠그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잿가루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을 저렇게 만든 그 인간들을 당장이라도 찾아가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내가 흥분해서 날뛰는 것은 저들의 뜻대로 놀아나는 것일 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 머리맡에 놓아주고 밤새 끙끙 앓는 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내 곁에 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그날도 나는 부엌에서 딸이 먹을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딸은 부엌 문턱에 기대선 채 위태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딸의 얼굴은 더욱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딸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그 한마디에 나는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쇳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5해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나는 딸의 곁으로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딸은 마침내 지옥 같았던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5해 전 그 끔찍했던 뺑소니, 사고부터 그것을 빌미로 시작된 강제역의 폭행과 협박, 그리고 교묘한 가스라이팅까지 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악마였어, 엄마. 처음에는 내가 입을 열면 엄마랑 우리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 가진 것 없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그 사람한테는 일도 아니었으니까. 나는 엄마가 다칠까봐 너무 무서웠어. 나는 딸의 손을 셔츠 소매 위로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 밖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고 엄마랑 통화하는 것도 그 사람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말을 할까봐.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폭행이 심해졌어. 처음에는 손으로 때리더니 나중에는 골프채며 재떨이며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집어던졌어. 내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어. 내가 다 자초한 거야. 내가 그날 밤 그 일만 제대로 잊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이 부서져라 어금니를 꽉 깨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갈 것 같았습니다. 내 딸에게 그런 짓을 내 귀한 딸에게. 나중에는 나도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 그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았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더 조심하면 그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다정하게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 사람은 틈만 나면 말했거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말이 독처럼 내 몸에 퍼져서 나는 정말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보가 되어버렸어. 내 딸은 스스로를 바보라고 칭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짓인지를.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수진이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며칠 전 문틈으로 보고 차마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그 끔찍한 흉터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담뱃불 자국, 칼에 베인 듯한 자상, 그리고 알 수 없는 모양의 오래된 흉터들이 딸의 하얀 팔에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 눈앞에서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감히 자기 말을 거역했다고 재떨이를 던져서 생긴 상처고. 딸은 무덤덤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자신의 몸에 새겨진 고통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차마 그 상처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나 이제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맞고 나면 몰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들킬까봐 잘게 찢어서 옷안감에 숨겼어. 멍든 곳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숨어서 사진으로 찍어두고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딸은 울먹이며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그 사람이 또 나를 때렸어.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맞아 죽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도망친 거야. 엄마한테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이 어미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를 그 지옥에 혼자 두어서 정말 미안하다. 수천 번, 수만 번을 사죄해도 모자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내야 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서랍장 맨 밑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왔습니다. 수진아. 나는 딸의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엄마한테 전부 다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괜찮아. 생각나는 대로 전부 다. 수진이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왜 기록해야 한다. 내가 겪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야 그놈들을 벌할 수 있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수진아. 이건 명백한 범죄고 그놈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만 해. 내 단호한 목소리에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딸의 증언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 그때 그 인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딸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나를 보며 꿋꿋하게 버텨주었습니다. 딸의 증언을 기록하며 나는 몇 번이고 펜을 부러뜨릴 뻔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이 기록이 내 딸을 구할 칼이 되고 그놈의 심장을 꿰뚫을 창이 될 것이라 믿으며 한자 한자 힘을 주어 써내려갔습니다. 며칠에 걸쳐 수첩은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가 지난 25해 동안 겪은 고통의 연대기이자 악마의 범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고발장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수진아. 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전처럼 무기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삶에 대한 의지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이 몰래 숨겨두었던 진단서 조각과 사진, 그리고 내 주머니 속에 있던 협박 쪽지를 수첩과 함께 작은 보자기에 쌌습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들고 세상에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 찾아두었던 전화번호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 번호의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과거 시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젊은 기자. 이제는 어엿한 중견 기자가 되어 있을 그 사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내 딸은 이제 내가 지킨다. 나는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낡은 전화번호부를 펼쳐들고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낮 동안 딸의 끔찍한 고백을 모두 받아 적고 찢어진 진단서 조각과 빛바랜 사진들을 보고 난 후 내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며 슬퍼할 시간도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했습니다. 내 딸의 빼앗긴 25해를 되찾기 위해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이 어미가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늙은 시장 상인일 뿐인 내가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저들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놈이 저지른 뺑소니는 이미 공소시효가 한참 지났고 지난 25해 동안의 폭행은 가정사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오히려 신고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라도 한다면 그놈의 보복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할 것이었습니다. 내 딸은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가게 될 테고 어쩌면 나조차 무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드는 것. 여론이라는 거대한 힘을 빌려 저들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을 받게 하는 것.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나는 낡은 전화번호부의 기억자부터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매섭게 한 이름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 민, 준. 10수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시장 상인의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을 밀어붙이며 우리 같은 가난한 상인들을 길거리로 내쫓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구청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시위를 했지만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젊은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우리 곁을 지키며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억울한 사연을 기사로 써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의 기사 덕분에 여론이 움직였고 결국 구청은 무리한 사업을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자의 이름이 바로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내게 자신의 연락처를 꼭 쥐어주며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또 억울한 일 당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가 아직도 나를 기억할까? 여전히 기자를 하고 있을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이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 한 구석에서 김민준 기자라는 이름과 낯익은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앉아 번호를 눌렀습니다. 길고 긴 연결음이 내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라.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낯설지만 무게감 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김민준 기자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남부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박정심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실망감이 밀려오던 순간 그가 하는 짧은 탄성과 함께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물론 기억하죠. 그럼요. 박정심 총무님. 잘 지내셨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기자님. 잘 지내셨지요? 그럼요. 저는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 있으시죠? 그의 예리한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화로 다 털어놓아도 될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나를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아주 잠시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내 절박함이 전해졌던 걸까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계신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내 딸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나는 그날 밤 잠든 딸의 곁에서 다시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딸의 고통이 담긴 수첩, 찢어진 진단서 조각들, 멍든 몸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저주 같은 협박 쪽지까지. 나는 이 증거들을 김민중 기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인지를 설득해야 한다. 나는 밤새 사건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시장에 나가는 대신 집에서 김민중 기자를 기다렸습니다. 딸에게는 잠시 볼 일이 있어 손님이 올 거라고만 둘러댔습니다. 딸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전처럼 나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과연 그는 내 편이 되어줄까? 그의 눈에 이것이 그저 시시한 가정사로 비치지는 않을까? 만약 그가 내 부탁을 거절한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민중 기자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나는 쉽게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김민중 기자는 그런 나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나는 준비해둔 보자기를 그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기자님, 이건 제 딸의 25회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정리했던 모든 이야기를, 내가 기록했던 모든 사실을 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 딸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자 지옥 같은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작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앞에 앉은 김민중 기자의 시선은 내가 펼쳐놓은 낡은 보자기, 그 안에 담긴 내 딸의 25회 고통의 증거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한때 서글서글했던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뗐습니다. 기자님, 이건 제 딸의 25회입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정리했던 수첩을 먼저 그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수첩에는 내 딸 수진이가 겪었던 지옥의 시간들이 날짜와 함께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맞았는지, 그때 그 악마 같은 인간이 어떤 말로 내 딸의 영혼을 짓밟았는지, 김민중 기자는 말없이 수첩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고 수첩을 쥔 그의 손에 힘줄이 돋았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이 수첩의 특정 부분에 머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늑골 골절, 고막 파열 등의 단어와 내가 다 자초한 일이다. 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같은 가스라이팅의 흔적들. 한참 동안 수첩을 읽어내려가던 그는 마침내 마지막 장을 덮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제 딸 아이의 입으로 직접 들은 이야기고 제가 한자 한자 받아 적은 겁니다. 거짓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어서 찢어진 진단서 조각들을 그의 앞에 맞추어 보였습니다. 비록 환자의 이름과 날짜의 일부는 찢겨나갔지만 다발성 타박상, 안화, 골절 같은 끔찍한 단어들은 그 자체로 명백한 폭행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 시퍼렇게 멍이 든 팔과 다리, 터져서 피딱지가 앉은 입술.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두 개의 증거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서 나왔던 저주 같은 협박 쪽지와 25해 전 내 딸이 겪었던 뺑소니 살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25년 전 제 딸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사위놈이 강재혁 그 인간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제 딸이 그 옆에 타고 있었고요. 김민중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살인이라고요? 네. 당시 제 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이 다쳤다고 했지만 그 후로 아무 일 없었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쓰러진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숲을 속에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이 사실을 발설하면 저와 제 딸 모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보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뺑소니는 제 딸의 목에 채워진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놈은 그 비밀을 빌미로 지난 25년 동안 제 딸을 폭행하고 감금하고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쪽지 이건 며칠 전 제 딸이 도망쳐 나왔을 때 사돈이란 작자가 감자봉지에 넣어 보낸 겁니다. 입 열면 어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저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지금도 제 딸을 협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모든 설명을 마친 후 다시 한번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김민중 기자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입이 열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가 여기서 외면한다면 내 마지막 희망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재혁 그 사람, 지금 언론계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하는 큰손이고
이미지 관리에도 아주 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그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즉 현재 진행형 범죄라는 것뿐입니다. 어머님께서 모아두신 이 증거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저쪽에서는 교묘하게 빠져나갈 겁니다. 쌍방 폭행이었다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의 망상이라거나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진실을 왜곡하려 들 겁니다. 그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요. 하지만 기자님, 저는 지금 제 딸의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제 사적인 복수를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과 권력 뒤에 숨어 한 사람의 인생을 25년 동안이나 짓밟은 추악한 범죄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저는 기자님이 과거에 어떤 분이셨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제발 제발 제 딸 아이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말이 끝나자 김민중 기자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무척이나 고뇌에 차 보였습니다. 나는 숨죽여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몸을 돌려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졌습니다. 네. 어머니의 그 눈빛을 보니 10수년 전 구청 앞에서 시위하시던 그때의 모습이 떠올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우리 상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그 눈빛에 제가 움직였던 겁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수첩과 증거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저희가 맡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런 나를 조용히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어머니,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어머니와 따님을 인신공격하고 더러운 소문을 퍼뜨릴지도 모릅니다.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 결연한 모습에 그는 믿음직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들은 제가 가져가서 저희 팀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증거들이 있습니다. 혹시 따님께서 폭행을 당한 직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나 통화한 기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은 폭행을 목격한 가사도우미나 이웃 같은 사람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이 내 딸을 철저하게 감시해서 그럴 틈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쪽에서 비밀리에 취재팀을 꾸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재혁이라는 인물의 주변을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분명히 다른 약점도 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따님 곁을 지키며 혹시라도 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김민중 기자는 그렇게 증거들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를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기자님,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힘내십시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나는 그의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비장함이 앞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딸이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엄마, 누구야? 무슨 일이야? 나는 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이제 다 해결할 거야. 우리 딸,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 말에 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어둠의 끝에 반드시 새벽이 오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 딸의 25해를 앗아간 저 악마들에게 반드시 지옥을 선물해 주리라. 나는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결전의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돌아간 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갔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적인 침묵이 우리를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라리 숨막히는 긴장감과 아주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낡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김 기자에게서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 취재는 잘 되어가고 있을까? 애타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시장으로 나가 묵묵히 내 일을 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여전히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전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집안을 청소하고 저녁이 되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나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딸이 다시 아주 조금씩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김민준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기자님, 무슨 일이라도.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강재혁 사장 주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저희가 과거 강 사장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몇 명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비밀 유지 각서까지 썼더군요. 그 인간 아주 치밀하게 자기 관리를 해온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저희 팀의 한 기자가 몇 년 전 강 사장과 사업 문제로 크게 다투고 갈라선 동업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강 사장이 술만 마시면 내가 사람 하나 죽인 것도 묻었는데 너 하나 묻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저희가 강 사장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던 중 아주 오래전에 그의 비서로 일했던 한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그 여성 역시 강 사장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의 설득 끝에 익명으로 증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자료들과 이 증언들을 합치면
충분히 파급력 있는 기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메인 뉴스 시간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마 방송이 나가고 나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강재혁 사장 측에서도 온갖 방법으로 반격해 올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리고 따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어머니께서 곁을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자님.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내일 저녁, 내 딸의 25회 고통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 나는 조용히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딸은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저녁 뉴스에 내 이야기가 나올 거야.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응.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놈, 이제 더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나는 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 모녀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에서는 땀이 났습니다. 저녁 8시, 익숙한 시그널 음악과 함께 메인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 꼭지였을까? 앵커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선가로 알려진 K그룹 강재혁 회장의 두 얼굴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 회장이 지난 25년간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과거 뺑소니, 사망사고의 진실을 빌미로 협박과 감금을 일삼아왔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내 딸의 멍든 사진들과 찢어진 진단서,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며 강재혁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과거 동업자의 녹취 파일과 전 비서의 익명 인터뷰까지 내가 알던 것보다 더한 악행들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나는 내 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딸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세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은 강재혁의 이름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고 언론사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처벌하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강재혁의 집과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한때 내 딸이 갇혀 살았던 그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으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강재혁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악의적인 음해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한 기자들의 질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그의 서재 비밀금고에서 추가적인 폭행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내 딸을 폭행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골프채와
심지어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찰 영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추악한 실체가 하나씩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뉴스 속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궁지에 몰린 쥐가 어떤 발악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악마가 순순히 무너질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내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에 뜬 이름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저주하는 이름, 바로 강서방이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성을 잃은 짐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 딸이랑 짜고 감히 나를 물에 빠뜨려? 내가 누군지 잊었어? 당신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 기사 내리고 내 앞에 와서 싹싹 빌지 않으면 당신 딸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다급함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처럼 그의 협박에 떨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장모님 소리 집어치워. 이 악마 같은 놈아. 내 놈이 내 딸한테 한 짓,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내가 발악하면 할수록 너는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테니까. 나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악마가 법의 심판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순순히 죄를 인정할 리 없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더욱 지저분하고 추악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내 딸의 손을 잡고 이 지옥의 끝을 함께 보리라. 내깟 것들이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제역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습니다. 지난밤 방송이 나간 이후 그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와 온갖 욕설과 협박을 퍼부어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위압감 대신 궁지에 몰린 자의 초조함과 비겁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협박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내가 발악하면 할수록 세상은 내 놈의 추악한 실체를 더 똑똑히 보게 될 테니. 나는 냉정하게 대꾸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까지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헛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내 딸 수진이가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돈을 노리고 남편을 모함하는 꽃뱀이라는 식의 악의적인 글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와 김민중 기자가 불륜관계이며 돈을 받고 강제역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나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김민중 기자의 말이 떠올라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민중 기자는 후속 보도를 통해 강제역 측이 벌이는 추악한 여론 조작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그가 거액을 주고 댓글 부대를 고용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증거들을 공개한 것입니다.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고
강제혁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그의 목을 더욱 세게 조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김민중 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전 중으로 경찰에서 강제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겁니다. 아마 체포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갈 겁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며칠 동안 이어진 소란에 다시 불안해하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전 11시 모든 방송 채널에서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화면에는 강제혁의 회사 사옥 앞이 비쳤고 수많은 기자들과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건물 안에서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오는 강제혁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입은 형사들의 손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옆에 있던 딸 수진이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제혁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결국 힘없이 경찰차에 구겨지듯 태워졌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경찰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와 내 딸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5해, 그 지옥 같던 세월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러움과 안도감, 후련함과 허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강제혁이 구속된 후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온갖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우리가 모아온 증거들과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그에게 상습폭행, 특수협박, 감금, 증거인멸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으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모녀에게는 평온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25회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그늘이 걷히기 시작했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나는 딸과 함께 손을 잡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사람들 틈에 섞이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이내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인사에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정시민의 딸 아니야? 이리 예쁜 딸을 이제야 보여주네. 고생 많았어, 아가씨. 이제는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상인들의 위로에 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며 우리는 그동안 못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나무를 묻히던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도 배워보고 싶어? 예전에 내가 꽃꽂이 배우고 싶어 했잖아. 나는 딸의 말에 울컥 눈물이 솟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배우고 말고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엄마가 다 밀어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딸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25해 만에 처음 보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곤히 잠든 얼굴이 아기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5해 전 시집 보내던 날처럼 곱고 예쁜 내 딸. 그 긴 고통의 터널을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이 어미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 딸이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딸은 이제 겨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강해져서 내 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썩은 감자 봉지 속에서 발견했던 그 저주 같은 쪽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내 남은 삶을 전부 망가뜨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웅크리고 있던 나를 깨우고 내 딸을 구할 힘을 주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딸이 있고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찢어졌던 편지는 다시 붙일 수 없겠지만 상처난 마음은 서로를 보듬으며 아물어갈 것입니다. 오늘 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시들었던 내 딸의 마음에 드디어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모성애의 위대함, 그리고 진실을 향한 작은 용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정심 여사와 딸 이수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외면하고 싶은 고통과 너무 늦게 알아차린 후회의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의 아픔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수진 씨처럼 말하지 못할 비밀을 품은 채 홀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용기를 내어 내딛는 한 걸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용기 있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동아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